당신 연금 얼마나 나와요?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같이 살자면서요. 그러면 돈줄은 내가 쥐어야죠. 노년에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으로 손잡았지만 어느 순간 생활비는 무기가 되고 사랑은 족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밥상이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갑만 남습니다. 돈을 핑계로 선택권을 빼앗기고 일상의 자유마저 흔들리며 결국 주인과 하인 같은 뒤틀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지만 속으로는 생활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조이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노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이라는 칼자루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생활비를 무기 삼아 상대를 옭아매고 지갑을 통제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영철 씨는 64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밥상이 따뜻했고 대화가 이어졌고 혼자일 때 느끼던 고독이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연금에서 최소 250만 원은 나한테 줘야 살림이 돌아가요. 그때부터 정 씨의 삶은 꼬여버렸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와 고기 한 끼 먹는 것조차 돈 낭비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정 씨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권력이 되었고 정 씨는 집안에서 주인공이 아닌 손님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부산에 사는 72세 박문호 씨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던 그에게 다가온 여성은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당신은 용돈만 쓰면 돼요. 라는 말로 시작된 지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고 하면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옷 한 벌 사려고 하면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냐. 병원 진료까지도 그 돈이면 차라리 집 수리하는 게 낫다. 며 막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 돈인데도 단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던 그는 어느 순간 돈줄로만 취급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무기화한 상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남자의 자유를 옭아맵니다. 결혼은 동등해야 하지만 생활비를 쥔 순간 권력은 기울어지고 결국 한쪽은 주인이 되고 다른 쪽은 하인이 됩니다. 이 비극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잔소리와 불신만이 가득해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빈곤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 노년의 사랑에서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와 굴종을 나누는 칼입니다.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존엄을 잃고 결국 남은 것은 돈 앞에서 무력해진 비참한 삶뿐입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현실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모나 성격이 아니라 생활비를 무기 삼아 내 인생을 흔드는 손길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경험 많고 인생을 아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이가 칼처럼 휘둘러집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다. 내 말이 맞아.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사랑이 아닌 복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9세 이광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자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말엔 토 달지 마요. 대화 중에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뭘 알아. 결국 이광수 씨는 집안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 내는 것도 무시당하고 자존심은 매일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상관을 모시고 사는 기분이야. 내 집인데도 숨이 막혀. 또 다른 사례는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만나 1년 넘게 동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 하면 그 나이에 철도 없냐. 옷을 새로 사려 하면 나이 들었으면 검소해야지.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와서도 괜히 호들갑 떨지 말라. 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법이야. 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을 위해 시작한 만남이 존중이 아닌 굴종의 삶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저 연하라는 이유로 매일 누군가의 발밑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존중은 서로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며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순간 존중이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나이에 눌려 점점 침묵하게 되고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엔 작은 양보 같아 보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그릇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는 건 지혜를 나눌 자격이지 존중을 강요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이는 지혜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그 앞에서 당신은 매일 작아지고 결국 사랑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그 나이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칼날처럼 쓰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잊는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세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여린 눈물이 순수하게 보이고 화를 내는 모습조차 솔직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당신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하루는 눈물, 다음 날은 분노.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앞에서 남자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감정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세 이정호 씨는 66세 여성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사소한 말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자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친구와 늦게 들어오면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왜 나를 두고 다니냐. 다음 날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것, 식탁에 반찬을 남겼다는 것,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지는 폭풍 속에서 이 씨는 매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눈치만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결국 1년 만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김재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울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소리쳤고 다음 순간엔 고함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아이들 장난소리에 짜증을 내며 시끄럽다. 다 나가라. 며 화를 냈습니다.
김 씨는 손주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족들까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라며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은 커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상대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울음이 터질지,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외출 한 번을 해도, 말 한마디를 건네도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되고 하루하루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을 해치고 눈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해친다. 노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는 건 곧 평온해야 할 노년을 폭풍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눈물과 화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사랑은 안정이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과 위로가 아닌 두려움과 피로만 남는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무기가 되고 남자는 매일 죄책감에 덫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혼자 두고 나가냐? 내 몸이 이래서 당신만 믿는다. 이 말 한마디는 남자의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얽매이게 되고 노년의 삶은 돌봄이라는 감옥으로 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김성훈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고 저녁마다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몇 달 뒤 여성이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해요? 김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나둘 취소했습니다. 여행을 가자던 계획도 미뤘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눈물 섞인 말에 매일 집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죄책감으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최재덕 씨는 67세 여성과 동거했습니다. 그녀는 늘 무릎 통증을 핑계로 했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시장도 못 간다. 당신이 같이 가줘야 한다. 내 건강이 이래서 집안일은 못하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최 씨는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통증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혼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무릎을 잡고 신음했습니다. 결국 장보기, 청소, 심지어 요리까지 모두 최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돌아오는 건 눈물과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칼이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병인이고 그녀의 죄책감 장사에 당한 바보였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고통이 아닌 핑계로 삼아 상대를 붙잡는 순간 그건 아픔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남자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몸은 돌보는 사람인데 마음은 돌봄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몸은 고칠 수 있어도 병든 마음은 스스로를 해친다. 나이 많은 여자가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는 순간 남자의 마음은 매일 무너집니다. 죄책감에 갇힌 삶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서로의 평온이지 감정의 인질극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보듬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아 당신의 남은 삶을 죄책감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돌봄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자유롭게 빛나야 할 시간이지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매달려 죄책감 속에서 끝내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설거지 좀 도와줘요. 청소는 같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탁은 명령으로 바뀌고 집안일은 무기가 됩니다. 내가 다 해주니까 당신은 나 말 들어야 해요.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결국 남자는 가정에서 손발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빼앗깁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변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지옥의 무대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박정수 씨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도 챙겨주며 아직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밥 다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토 달지 마. 작은 의견을 내도 내가 집안일 안 하면 당신은 굶어 죽을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점점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 한 끼가 무기가 되고 설거지와 빨래가 권력의 칼날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와 사는 게 아니라 하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죄인 같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여수에 사는 72세 김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7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집안일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집은 쓰레기장이야. 청소를 한 번 할 때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병원에 다녀와 힘들어할 때도 그녀는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 안 했으면 당신은 벌써 여기저기 병나서 쓰러졌을 거야. 라며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김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매일 빚지고 사는 느낌이다. 숨이 막힌다. 이 두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일을 무기로 삼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권력 싸움으로 변합니다. 남자는 늘 빚진 듯 살아야 하고 고마움이라는 명목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집안일은 본래 가정을 지탱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무기가 되는 순간 상대방의 삶은 송두리째 휘둘립니다. 밥상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족쇄가 되고 청소기 소리는 위협의 경고음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쓰이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에 잘못된 만남을 하면 집안일이라는 사소한 권력이 눈에 보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자는 그 칼날에 매일 베이며 존엄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결국 가정을 이루겠다는 희망이 오히려 감옥살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평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가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든다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강요받고 집안일을 빌미로 죄책감을 주입당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결국 남는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쉼이어야지 누군가의 집안일 권력 아래 허리 굽힌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상대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판단과 비교의 잣대는 그녀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야. 라는 말 뒤에는 은근한 무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깎아내리기가 시작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남는 건 끝없는 비난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1세 윤상호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당신은 참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에 윤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내가 예전엔 이렇게 좋은 반찬만 먹었어. 당신은 이런 것도 못 챙겨?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윤 씨가 옷을 사입으면 그 나이에 그런 색을 입는다고? 참 촌스럽다.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면 당신 친구들은 수준이 낮아. 내 주변 사람들은 다르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집안에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비교 대상일 뿐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박노철 씨는 68세 여성과 만나 1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발한 성격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말은 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집은 훨씬 컸어. 당신 집은 참 초라하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더 똑똑했어. 당신은 참 답답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당신은 아직 멀었어. 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틀렸어. 라는 답이 돌아왔고 결국 그는 자기 인생마저 하찮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 곁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다. 이 두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기준 삼는 순간 상대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집, 옷차림, 말투, 친구,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게 그녀의 눈에는 흠으로 보입니다. 남자는 매일 평가당하며 서서히 자존심이 부서집니다. 사랑받으려 시작한 만남이 어느새 끊임없이 깎아내림을 견디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낮추는 이는 스스로를 해친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녀는 나이를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상대를 낮춥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비난이 일상이 됩니다. 남은 인생을 빛내야 할 노년이 오히려 누군가의 기준에 짓눌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준 삼아 상대를 깎아내리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고통으로 변합니다. 결국 남는 건 끝없는 비교와 상처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좀 그만 만나요. 가족이 무슨 꼴이 되는지 안 보여요? 아버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결국 돈만 다 털리고 병수발만 하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 연애하면 행복할 줄 아세요? 그건 지옥문 열어젖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대화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은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일 수 있습니다. 병들면 외면당하고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자식과도 등을 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늙어서 눈이 멀었다는 비난 속에서 존경은 무너지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피할 수 없는 덫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그 6가지 불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내 자식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오승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외로움은 깊었고 집안은 늘 쓸쓸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는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 생각하며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새 여자를 집에 들여 뭐 하시려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딸은 눈물까지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랑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선택하세요, 아버지. 그 여자냐 아니면 우리냐. 결국 오승호 씨는 사랑을 택했지만 그 순간 자식들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손주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집 앞에서 자식의 얼굴을 보려고 몇 번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가족에게서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은 따뜻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 이어온 혈육의 끈이 무참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자칫하면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불씨가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새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엔 엄마를, 아빠를 배신한 사람, 재산을 노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의 선택은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끝없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더 끔찍한가 하면 이 단절은 단순히 연락이 끊기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손주의 돌잔치, 결혼식 같은 기쁨의 자리에 부모는 초대조차 받지 못합니다. 명절에도 집안은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하지만 당신은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밥상을 마주합니다. 피부치의 웃음을 갈망해도 그 웃음은 더 이상 당신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연인이 병들어 쓰러지면 그 짐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떨어집니다. 자식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이라 믿었던 그 선택은 자식과 단절된 삶과 간병이라는 지옥을 동시에 떠안게 만듭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자식과의 운명을 건 거래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자식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후회입니다. 시간이 흘러 연인마저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아무도 없는 빈집뿐입니다. 그때서야 자식을 그리워하며 전화를 걸어도 이미 번호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그 사랑을 택했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고독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그 사랑 하나로 내 자식과의 평생 인연이 무참히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잠시이지만 단절은 영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 가족을 잃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평생 지켜온 명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이도영 씨는 평생 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존경받았고 이웃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뒤 찾아온 외로움은 잔인했습니다. 그때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선생님, 제가 평생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도영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외로움에 무너졌습니다. 함께 지내며 따뜻함을 되찾은 듯 했지만 몇 달 뒤 그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했고 그녀가 모든 서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분노하며 항의했지만 의료진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저분이십니다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영 씨는 병실 침대 위에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참혹함을 느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청렴하다던 양반이 결국 여자한테 다 휘둘리네. 자식도 제쳐두고 그 여자만 믿더니 꼴 좋다. 평생 지켜온 명예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듯한 수치심 속에 갇혔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사랑이 왜 이렇게 잔혹한 결과를 낳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늙어 아프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주도권은 연인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은 단 몇 마디의 소문으로 무너집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더라. 여자한테 홀려 집까지 내줬다더라. 이런 말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집니다. 평생 단단히 쌓아온 신뢰는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고 당신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는 단순한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노동과 희생으로 쌓아온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이성을 잘못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무게는 하찮은 흉내로 전락합니다. 자식들의 존경은 멸시로 바뀌고 손주들의 눈빛마저 싸늘해집니다. 병상에 누운 당신은 아버지는 결국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렸어라는 비난을 들으며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한 번 잃은 명예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에서 회복된다 해도 이미 뿌려진 소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멀리하고 친척들은 비웃고 자식조차 마음을 닫습니다. 남는 건 낯선 연인과 부서진 이름뿐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눈먼 노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평생 쌓은 모든 업적은 한순간에 지워집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파 쓰러지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과 함께 평생 지켜온 명예까지도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설렘은 잠시지만 무너진 명예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내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평생의 업적을 무덤 속까지 더럽히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재혼 후 상대의 병원비로 연금이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김태수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덕분에 최소한의 노후는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뒤 찾아온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웃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남은 생에는 제가 곁을 지켜드리겠다는 말로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젖혔습니다. 결국 재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늦게라도 좋은 인연을 만났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상황은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고가의 항암제와 치료비는 연금을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태수 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병원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희 엄마도 아닌데 왜 다 책임지세요? 결국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은 바닥나고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은 더 가혹했습니다. 저 여자가 결국 태수 씨 연금 다 갉아먹네. 존경받던 이름은 한순간에 혹으로 변했고 남은 건 허탈한 웃음과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한다는 건 단순한 동반자를 얻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병원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떠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함께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지만 늙어서는 모든 치료비가 오롯이 연금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병은 가차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암, 치매,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은 수천만 원씩 잡아먹습니다. 결국 연금은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상대의 병원비로 모조리 빨려나갑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며 마지막까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재혼한 순간 그 무기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병들면 나의 연금은 그의 생명을 붙잡는 호스가 되고 나는 그저 돈줄로 전락합니다. 더 잔혹한 건 상대가 세상을 떠난 후 남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빚더미와 후회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랑 때문에 연금을 탕진하면 남은 생은 빈곤과 치욕뿐입니다. 병원비로 연금을 쏟아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히던 연금날의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이번 달 치료비는 또 어떻게 내놔라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결국 본인의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적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연금,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 상대의 병원비에 모조리 흡수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남은 건 허기진 지갑, 원망 가득한 자식들의 눈빛,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사랑이 아닌 족쇄, 행복이 아닌 지옥으로 끝나는 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자녀의 유산 분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장윤호 씨는 평생 공직에서 성실히 일하며 이름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몇 년간 홀로 살다가 70이 넘어서 한 여성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도 늦게라도 동반자를 만났다니 잘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윤호 씨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으로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녀들과 새 아내 사이에서 충격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병원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우리 몫입니다. 당신은 남이잖아요. 그러자 아내는 울부짖으며 내가 병간호를 다 했는데 왜 내 권리를 무시하냐며 맞섰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과 친척들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결국 장윤호 씨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평생 지켜온 존엄과 가족의 화합이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며 손가락질했고 딸은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존경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가족의 중심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고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자식과 배우자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몰아넣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돈과 유산 때문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은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피와 땀이 담긴 몫이고 새 배우자에게는 자신이 함께 쌓아야 할 권리로 여겨집니다.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가정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상속 문제로 자식들이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재산은 피부치들 사이에 칼날이 되고 부모는 무덤 속에서조차 편히 눈을 감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분쟁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마저 의심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재산 때문에 재혼한 거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남을 선택했다. 이런 말들이 퍼지며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히 갈라집니다. 손주들까지도 할아버지는 가족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피의 연대마저 깨집니다. 결국 사랑 하나 때문에 대를 이어온 가게의 유대감이 처참히 무너집니다. 법적 분쟁은 더 끔찍합니다. 유산을 두고 자녀와 새 배우자가 소송을 벌이는 순간 언론의 기사까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재혼, 유산 다툼으로 이어져라는 제목이 붙는 순간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은 흙바닥에 나뒹굽니다. 친척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살아남은 가족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늙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설렘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유산 분쟁이라는 피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자식들과의 단절, 가문의 균열, 끝없는 법정 싸움일 수 있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울타리가 유산이라는 칼에 찢겨나가고 자식의 눈빛이 존경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너진 명예, 피투성이가 된 가족,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내가 병들자마자 상대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박재훈 씨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 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로 박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니는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늦게라도 인연을 찾았다니 다행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잔인했습니다. 박 씨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간병을 하는 척했지만 금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는 간호사가 아니야. 이런 삶은 못 살겠어라고 내뱉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병원비를 핑계로 박 씨의 연금을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가져갔고 그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락은 두절되었고 남은 건 병실 침대에 누운 박 씨와 차가운 의료비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반대했을 때 왜 말을 안 들으셨어요? 결국 저 여자가 아버지 버리고 돈만 챙겨갔잖아요. 박 씨는 눈물조차 흘릴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그가 병들자 순식간에 배신으로 변했고 그는 사랑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처절한 고독 속에 버려졌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서로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 병드는 순간 상대는 무거운 짐을 외면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그 순간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돌변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병듭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뇌졸중, 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질환이 한순간에 삶을 덮칩니다. 그러나 그때 곁에 있어야 할 연인은 병원 침대 옆을 지키는 대신 문을 나섭니다. 나는 이런 인생 원하지 않아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두 번 죽습니다. 몸은 병으로 마음은 배신으로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남은 시선들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늙어서 연애질하다가 결국 저 꼴 됐지라며 비웃습니다. 자식들의 존경은 싸늘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고 사회적 명예까지 짓밟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몸으로 느끼는 배신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차라리 혼자 살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약 봉지와 병원비 고지서뿐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병드는 순간 상대는 사랑을 버리고 떠나며 남는 건 끝없는 후회와 배신뿐입니다. 설렘은 잠시이지만 병 앞에서 드러나는 냉혹한 진실은 평생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꽃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당신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여섯 번째 불행은 연애로 인해 내 생활 루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윤석호 씨는 은퇴 후 철저한 루틴 속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 걷기, 집에 와서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 먹고 오전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엔 서해 동호회에 나가고 저녁엔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일상은 단조롭지만 건강과 정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노인대학에서 만난 한 여인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혼자 사니 외롭죠? 우리 같이 지내요. 그녀의 한마디에 윤 씨는 얼어붙은 마음을 열었고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외출하자고 했고 아침 산책 대신 함께 늦잠을 자자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피했던 술자리도 그녀의 권유로 다시 나갔고 동호회도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 리듬은 엉망이 되었고 혈압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새벽 2시까지 카페에서 대화하다 집에 들어온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윤 씨는 내가 왜 평생 지켜온 루틴을 깨버렸을까라는 후회를 피눈물처럼 흘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달콤함은 결국 그의 몸과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은 노인의 몸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 그 질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면 내 생활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한 번 늦잠을 자면 몸의 리듬은 흔들리고 혈압과 혈당이 치솟습니다. 동호회를 빠지고 병원 예약을 놓치고 약 복용 시간까지 틀어집니다. 작은 균열 같아 보여도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연애는 달콤하지만 달콤한 만큼 위험합니다. 상대가 오늘은 운동 말고 데이트하자라고 할 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양보들이 결국 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병원보다 연인을 우선하게 되고 건강보다 기분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불안정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왜 갑자기 건강관리를 안 하세요? 왜 저 여자 만나고부터 변했어요? 라며 분노합니다. 이웃들도 평생 성실하던 사람이 요즘은 늦게까지 돌아다니더라며 수군거립니다. 존경받던 이름은 단숨에 노년의 눈먼 사람이라는 오명으로 바뀌고 맙니다.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 홀로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루틴이 산산조각 나면서 몸은 병들고 마음은 허물어집니다. 사랑의 달콤함은 잠시지만 무너진 일상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결국 연애로 인해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고 평생 지켜온 건강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가족이 결국 날 짐짝 취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인생 끝자락에서 깨달았어. 가족보다 혼자가 훨씬 달콤한 천국이라는 걸. 가족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잔인하게 무너뜨립니다. 평생 바친 희생은 당연한 의무로 변하고 은혜는 잊히고 남는 건 갈등과 배신뿐입니다. 형제는 돈 앞에서 원수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지갑으로 여기며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그 속에서 매일 상처받고 피곤해 절어 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혼자의 고요는 배신의 고통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 6가지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첫 번째 이유는 가족보다 혼자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현실은 지옥 같습니다. 형제는 돈 문제로 등을 돌리고 자식은 부모를 짐처럼 떠넘기며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웃음소리가 흘러야 할 집이 고함과 불평으로 메워지고 밥상은 따뜻한 식탁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건 숨막히는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다릅니다. 누가 뭐라 간섭하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오롯이 나만의 세상에서 고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피곤하게 사느니 혼자가 주는 평화가 훨씬 더 달콤한 천국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살던 김순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이 병을 얻어 일하지 못하면서 그녀는 공장에 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모은 돈은 모조리 자식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심지어 집 전세금까지. 그녀는 늘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결혼한 아들들은 어머니를 찾지 않았고 딸은 시댁 눈치에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남편은 병세가 깊어질수록 짜증과 화풀이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집안은 지옥 같은 전쟁터가 되었고 순자 씨는 매일같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벌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들은 집 문제를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 집은 내 몫이다라며 고함을 쳤고 둘째는 엄마랑 내가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우리 집이다라며 맞섰습니다. 딸은 나도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까지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정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싸움소리가 아닌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엔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혼자서 차를 끓여 마시며 TV를 보던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천국이지 가족 속에서 살던 그 지옥보다 100번은 낫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원망도 듣지 않았고 누구의 다툼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내 거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이 말 뒤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매일 피눈물 흘리며 사는 건 지옥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얽힌 인연이 많을수록 갈등은 커집니다. 그러나 혼자는 다릅니다. 고요 속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진짜 열쇠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두 번째 이유는 내 집을 가족에게 뺏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집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덫입니다. 자식은 부모 집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 여기며 팔라고 압박하고 형제는 상속을 두고 원수가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은근한 눈빛으로 집을 탐내고 심지어 배우자조차 자기 명의로 돌리자며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집 한 채는 사랑과 의리의 상징이 아니라 불화와 탐욕의 불씨로 변합니다. 내 이름으로 평생 지켜온 안식처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집을 빼앗기지 않으니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내 공간에서 오롯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집은 내 천국이 되고 고요한 성벽이 되어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던 정희자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늙어가며 이 집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집을 팔아서 우리랑 같이 삽시다라며 설득했고, 둘째는 어차피 상속은 우리 몫인데 지금 파는 게 낫다라며 압박했습니다. 정 씨가 거절하자 자식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누자는 쪽과 집을 차지하자는 쪽이 충돌하며 결국 그녀를 사이에 두고 고함이 오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큰아들이 엄마, 솔직히 이 집은 우리거나 다름없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은 정 씨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탐욕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후 자식들은 노골적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상속 이야기를 꺼냈고 정 씨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작은 원룸 전세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들고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잃은 듯 허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공간이 오롯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내 집을 지키느라 매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집은 비로소 진짜 내 집이 되었어요. 이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 이 고요가 천국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중한 집을 빼앗기며 눈물 짓는 노년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그 집은 오롯이 내 성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세 번째 이유는 가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랑과 희생으로 포장되지만 현실은 부모의 노동을 끝없는 착취로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땀을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배우자는 가족을 위해라는 말로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 허리가 휘어도 손이 떨려도 여전히 일터로 내몰리며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잔인한 굴레 속에 갇힙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은 가족 때문에 더 심화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누구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생활비를 짊어질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탱하면 되니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강정희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불 앞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흘러갔습니다.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 둘째의 결혼 자금, 딸아이의 유학비까지. 정희 씨의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고 본인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식당을 정리하고 노년에 편히 쉬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딸은 해외에서 힘들다며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은퇴는커녕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고 손목이 퉁퉁 붓는 날에도 주방에 서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에 눈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고객 앞에서 손목에 힘이 풀려 접시를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가족의 노예로 살았구나. 결국 정희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요구를 단호히 끊고 남은 돈으로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되니 하루벌이가 적어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새벽에 억지로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빚을 갚느라 피눈물 흘릴 일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의 삶은 궁핍해도 자유로웠고 고단해도 해방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건 감옥이었어요.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내 노동이 멈췄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잔혹한 경고를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 노동에 묶여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삶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끝없는 요구와 책임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일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천국으로 바꾸는 해방의 진실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네 번째 이유는 늙어 가족에게 상처받느니 혼자가 낫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가족이 전부라 믿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자식 잘 되라고, 형제 도와주겠다고, 배우자 챙기겠다고 평생 희생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자비합니다. 나이 들어 힘이 빠지고 돈줄이 마르면 그 가족이 내 곁에 칼처럼 서게 됩니다. 따뜻한 말보다 날카로운 비난이 먼저이고 효도 대신 무관심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관심보다 더 잔혹한 건 가족의 차가운 뒷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남보다 가족에게 받을 때 더 깊고 더 오래 썩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배신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이명자 씨는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비 오는 날에도 명절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딸의 결혼 자금도 챙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몸이 약해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귀찮은 짐처럼 여겼고 딸은 엄마, 나도 살기 힘들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자 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면 요양원에 들어가시죠. 우리가 돌볼 시간 없어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자 씨가 손주 돌봄을 거절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나도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안 도와주면 앞으로 자주 뵙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피보다 진한 가족의 연이 얼마나 가볍게 끊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이불 속에서 목 놓아 울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바친 가족에게 이렇게 버림받나? 하지만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아침마다 스스로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의 고통이 훨씬 더 잔혹했기에 그 고요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지금도 주변에 말합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자식과 가족에게 상처받는 건 죽을 만큼 아픕니다. 차라리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큰 독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그 독을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배신 대신 고요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느니 혼자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다섯 번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 오로지 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가족의 문제에 끌려다니며 내 삶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지원금으로만 바라보고 형제는 끝까지 비교와 갈등으로 마음을 찢습니다. 배우자마저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으면 마지막 순간조차 내 행복은 사라집니다. 결국 남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허비하며
내가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안고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단 하루라도 내 기분과 내 욕망만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가족의 기대,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나 오직 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해방감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자유입니다. 강릉에서 살던 한정순 씨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허드렛일, 공장일, 시장일을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지만 정순 씨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서 조용히 살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자식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다며 생활비를 요구했고 딸은 육아를 도와달라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식의 짐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돌보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순간 그녀는 뼈아픈 깨달음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남을 위해 흘려보냈구나. 이렇게 살다간 내 행복은 끝내 오지 않겠구나. 퇴원 후 정순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홀로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혼자가 되자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곧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침이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고 바닷가를 걸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술학원도 등록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라는 말에 짓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정순 씨는 지금도 주변에 말합니다. 내가 늙어 처음으로 내 행복을 찾아봤습니다. 혼자가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에게 끌려다니며 남은 시간을 소모하는 건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남은 짧은 세월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행복에 집중한다면 마지막 순간은 후회가 아니라 미소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여섯 번째 이유는 내 돈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챙기며 살면 내 지갑은 끝없이 구멍이 납니다. 자식은 결혼한다며 집을 사달라고 하고, 형제는 사업이 망했다며 빌려달라 하고,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카드값을 떠넘깁니다. 그렇게 평생 번 돈은 내 손을 거치지도 못한 채 흩어져 나갑니다. 정작 나는 병원비조차 아까워 참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마저 가족의 명분으로 빼앗기면 남는 건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아껴서 자식에게 보태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명절 선물 사며 체면치레할 일도 없습니다. 내 돈을 내 계획대로 쓰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은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번 돈은 늘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였고 남편의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모아둔 퇴직금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아들 부부가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가져갔습니다. 은자 씨는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깝다며 참았고 친구들과 여행 약속도 늘 미뤘습니다. 결국 그녀의 노후는 고단한 노동과 끝없는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5만 원짜리 스카프를 샀는데 은자 씨는 만 원짜리 물건 앞에서조차 망설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평생 가족만 챙기다 이제 뭐가 남았니? 너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써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은자 씨는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남은 돈은 철저히 나를 위해 쓰겠다고.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생활비를 줄이고
남은 돈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하고 싶었던 요리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계획해 취미와 여행에 투자했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적금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이건 내 돈, 내 행복을 위한 돈이라고 속삭일 때 처음으로 삶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자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 늙으면 결국 내 인생은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됩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내 돈이 내 삶을 살려주더군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돈을 빼앗기면 남는 건 빈 지갑과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다릅니다. 내 돈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쓰며 철저히 계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도 안 가요.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못 낸대요. 자식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삽니다. 딱 하루 연락 안 됐다고 잠도 못 잤대요. 밥도 안 먹고요. 이성에 대한 집착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허기보다 더 무섭고 그 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곧 의심과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늪으로 빠집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과연 나를 살리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독일까요?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약해지면 상대방에게 모든 걸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시작하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고 외출이 어려워질수록 일상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해. 약 챙겨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의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약국에 들르고 장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손을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관계의 주도권은 명확하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나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당신이 대신 해줘라는 구조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라는 순종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도 외출 여부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도 상대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건 그런 삶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내 몸이 아파서 상대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과 의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감정의 중심도, 결정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9세 문정희 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일상이 불편해졌을 무렵 요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희 씨가 다정하게 챙김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역시 자상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남성은 그녀의 하루 일정을 모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약 복용 시간도 친구와의 약속도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아래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희 씨가 말없이 그 방식에 순응해가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타박을 들었고 또 하루는 기분이 가라앉아 병원 대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연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통화 도중 딸이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정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사람 기준의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정희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스스로 병원 일정을 잡고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고르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은 좋았지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은 더 괴로웠어요. 몸이 약해졌다고 감정까지 빼앗겨선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노년의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지만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그 감정은 쉽게 복종과 종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보다 돈이 먼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혹시 이 사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부터 지갑이 열립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고 때론 신용카드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집에 살게 해주고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제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생겨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잃고 나면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받았던 거였구나.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엔 다시 일어나 돈을 벌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돈을 초월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돈에 기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느긋한 사랑이 가능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책임이 되고 짐이 됩니다. 상대방이 떠나는 순간 남는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자식과 연락도 끊기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명자 씨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약값을 몇 번 대신 내줬고 병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자 명자 씨는 자신의 카드를 내주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했고 어느 날은 같이 살자며 명자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는 전부 명자 씨 몫이 됐고 본인 연금까지 손댈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는 고민 끝에 집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꿨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는 걸요. 명자 씨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뀐 집의 권리를 되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병원에 입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달 받는 연금 외엔 소득이 없고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과 계산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 신뢰는 반드시 돈을 잃고 난 뒤에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삶을 채우기보다는 생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연애를 시작한 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더 그렇습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건 큰 자극이고 생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여유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설레는 감정이 있어도 일상도 바쁘고 건강도 버텨주니 감정이 생활을 집어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감정에 몰입할수록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불안이 되고 의심이 되고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식욕이 없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위장은 예민해지고 자꾸만 피로가 쌓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소모되면 뇌가 지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연락 여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면 내가 나를 챙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고 복용해야 할 약도 자주 깜빡하게 되고 정기검진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대고 있던 그 상대가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소연해도 대부분의 상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러세요? 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관계는 불안해지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나를 더 챙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참 좋은 사랑이겠지만 대부분의 노년 연애는 반대입니다. 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감정에만 매달리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독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 이선영 씨는 몇 년 전 지역복지관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더 자주 만나자고 했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영 씨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9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던 규칙적인 삶이었는데 상대가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와 산책을 요구했고 점심도 무조건 밖에서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선영 씨는 건강을 위해 먹던 식단도 포기하고 피곤해도 웃으며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억지로 나간 산책 후 선영 씨는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 며칠간 병문안을 왔지만 이후 연락이 줄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지 않게 된 게 문제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며 웃기도 했지만 결국 병원에 누워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선영 씨는 다시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며 마음 편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연애하라고 해도 안 해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노년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몸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아끼는 감정이지 나를 갉아먹는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맞춰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종종 그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을수록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평등한 감정이 아니라 한쪽이 무릎 꿇고 한쪽을 바라보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좋다니까 내가 맞춰야지. 저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사소한 인내가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기준과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점심 약속도 통화 시간도 대화 주제조차 모두 상대 위주로 맞추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진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꺾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참습니다. 괜히 투정을 부려도 넘깁니다. 심지어 속이 상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런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그 줄을 끊어가며 이어가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기울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존심을 꺾는다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 건강, 일상,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마음을 감추고 늘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은 말라갑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가며 나는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북 전주의 75세 이지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지선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너무 튄다. 이런 나이에 품위 있게 입어야지. 친구들 모임은 그만 나가.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먼저 아니야? 지선 씨는 처음엔 그저 조언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이 그녀의 말버릇이나 취미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하루는 지선 씨가 친구들과의 찻집 모임에서 30분 늦게 돌아오자 그는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연락도 없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지선 씨는 순간 얼어붙었고 이후 다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입을 닫고 웃음을 잃고 자꾸만 체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찾아온 게 지선 씨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한 감정 소모와 억눌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선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연락을 끊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잃었던 표정과 말투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존심을 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까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우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일상은 반복되는 침묵뿐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통제가 되지 않는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연락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가 상대방 중심으로 재편되고 내 일상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식사 챙기던 사람도 병원 예약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고 이 의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외로움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빌려 외로움을 덮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단기간에 찾아온 감정이 평생의 공허를 메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집착하며 결국 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랑에 기대려 했던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박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산책을 다니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들으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강좌를 듣던 한 남성과 우연히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꽃 구경도 하며 늙어서도 설렐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불면과 식욕 저하를 겪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그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졌던 거였어요. 박 씨는 지금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그 깊이 파였던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던 사랑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은 삶을 채우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박춘자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과 만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그런 외로움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 이성에 집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오늘은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9%의 노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비참하게 망합니다. 60대가 넘어서도 30대처럼 이성에 열광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노년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전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끔찍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 마지막까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잔혹한 현실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렸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체형은 무너졌으며 모든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런데도 젊은 시절의 이성관계를 꿈꾸는 것은 완전한 망상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괴리가 클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신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성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데 억지로 젊은 시절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하면 정신적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자책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노력으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 파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젊은 시절 같은 이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복용하는 약물들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멸은 거의 확실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성형수술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젊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명품이나 비싼 선물을 사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버텨야 하는 시기에 이런 미친 짓을 하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파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이성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특히 젊은 이성과 만나거나 이상한 온라인 채팅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가족들의 신뢰를 잃으면 정말 위급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사회적 매장은 더욱 무섭습니다. 노인이 젊은 이성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정신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한번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을 기회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노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소중한 시간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지만 이미 너무 늦습니다. 사기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는 것은 더욱 끔찍합니다. 이성의 굶주린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우글거립니다. 로맨스 스캠,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까지 온갖 수법으로 접근해서 전 재산을 털어갑니다. 외로움과 욕망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런 사기를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 위험도 치명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몸으로 새로운 이성과 접촉하면 각종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특히 성병 같은 질환은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회복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한 번 병에 걸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파괴는 더욱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박으로 발전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거절당하면 극도의 분노나 우울에 빠지고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협박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끔찍한 사례를 보면 이성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74세인 김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지만 그 공허함을 새로운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점차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40대 여직원에게 집착하기 시작해서 매일 찾아가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인터넷 채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손자가 가르쳐준 스마트폰 사용법으로 각종 채팅 앱에 가입해서 젊은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20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며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자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 그녀는 각종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관심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처음에는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1년 동안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 이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과 아내의 보험금까지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과정에서 김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며 지냈고 답장이 늦으면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오직 그녀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자 그녀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때서야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해서 가족들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현재 김 할아버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서 자식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기꾼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어 전 재산을 잃고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성에 굶주린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의 외로움과 이성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을 파놓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100% 전 재산을 잃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폐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런 사기에 당해 비참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이 사기는 노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가장 악랄한 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은 심리학을 완벽하게 연구해서 노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젊음에 대한 그리움, 이성에 대한 갈망까지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연극배우처럼 완벽한 연기를 통해 노인들을 속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문자나 전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프로필 사진을 만들고 허위 신분을 조작하고 심지어 음성 변조 기술까지 사용해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속입니다.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마치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연출합니다. 이들은 노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표현하며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외로웠던 노인은 이런 관심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노인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요구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사랑에 빠진 노인은 의심 없이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고마워하며 더욱 애정 표현을 늘립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가족이 위독하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더욱 절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노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연금, 저축,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돈을 보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돈을 다 털어낸 후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기꾼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연락이 끊어지고 모든 계정이 삭제되고 마치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제서야 노인은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경제적 타격도 크지만 정신적 충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돈만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배신감,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에 대한 자괴감,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우울증이나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파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당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실망하며 결국 등을 돌립니다. 경제적 지원도 끊어지고 정신적 지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적 매장도 따라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동정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없이 그런 짓을 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수십 명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매뉴얼도 있고 심지어 교육까지 받습니다. 노인을 속이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도 쉽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설령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이미 피해를 당한 후라서 돈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꾼들은 받은 돈을 즉시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시켜서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들을 고용하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던 사기꾼들을 스카우트해서 더욱 정교한 사기를 벌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음성을 만들어내거나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프로필을 완벽하게 조작해서 마치 실제 인물인 것처럼 속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채팅 앱들도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꾼들의 활동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앱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이영희 할머니의 참혹한 사례를 보면 로맨스 스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68세인 이 할머니는 1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채팅 앱에서 자신을 35세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남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이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외로웠던 할머니는 그의 관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대화를 나누며 정말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누나라고 부르며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하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던 할머니는 주저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각종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확장 자금, 세금 문제, 가족의 의료비 등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 적금, 심지어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8개월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더 이상 보낼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할머니가 망설이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으로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거의 폐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현재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성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3번째 이유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100% 등을 돌립니다.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나이든 부모가 이성에 미쳐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광경입니다. 한번 이런 모습을 보인 순간 부모로서의 존경과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